저는 EBS 영어 강사 정승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저는 학교 현장에 오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정말 오랫동안 만나왔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보다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했으면, 그리고 벌써 공부가 좀 힘들어졌다면 아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은, 아니 요즘 같은 세상이 얼마나 공부하기 좋으냐라고 우리 이제 기성세대께서는, 부모 세대는 반문을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거보다 교육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죠. 바로 이렇게요.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육 정보 키워드만 입력하시면은요, 영상이 쏟아집니다, 정말로.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 집에 적용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테고요. 또 공부를 원한다면은 집 밖에 나가면 학원도 있고요. 인터넷 강의도 너무나도 손쉽게 이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공부가 잘 되지 않나, 야 요즘 세상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과연 옛날보다 지금이 예를 들어서 더 건강을 챙기기에 좋을까요? 비만율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비만율은요, 높아지고 있을까요? 낮아지고 있을까요? 자, 과거보다 건강 관련된 정보들 역시 넘쳐납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운동할 수 있는 곳들도 집 밖에 나가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여가 성격의 운동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만율 계속 높아지고 있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정보가 있고요, 그런 시설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방해하는 환경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고칼로리 음식이 늘어났고요, 뭔가 당분이 많이 들어간 것들을 너무 손쉽게 아이들이 사 먹을 수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비만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정보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 정보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실제로 내가 운동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이걸 적용하는 건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독서 중요한 건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독서 쉽지 않습니다. 연간 독서량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보가 만들어내는 환상을 먼저 걷어내야 됩니다. 그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입시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과거보다 이 수능이라던가 고등학교, 내신, 대학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이죠. 이게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저도 부모거든요. 저도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저도 뭐 교육 과정에 뭐 이게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세대가 아이들을 더 일찍 더 많이 공부를 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오늘도 집에 가면은 저녁까지 10시까지 11시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초등학생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요즘 초등학생 아무도 안 놀아요. 자,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극상위권들이 생깁니다. 옛날에도 20년 전에 태어났어도 전교 1등을 했을 아이가 지금 태어나면 고등 때가 아니라 초1부터 또는 미취학 때부터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은 그 아이들을 변별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 번 어려워진 시험은,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다시 쉬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시험이 나오면 그 시험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준비하잖아요. 기출 문제라고 하죠. 그러면은 다음 세대는 더 똑똑해집니다. 그럼 더 똑똑해진 그들을 변별하기 위한 그 다음 시험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의 수능, 제가 대학 갈 때의 수능,
정말 쉬웠습니다. 그 수능의 수준이라는 게요,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매년 수능이 어려워져서 20년이 지난 지금의 수능의 수준은요, 어디까지 왔느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에서도 다루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못 풀어요. 옥스퍼드 대학생들도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그 수준은 사실은 미국의 한 대학교 1학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수능의 어떤 현실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더 빨리 달려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답도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참 나누고 있는데요. 왜 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반드시 1등급을 받으면서 입시에서 성공한다? 글쎄요. 그러면 다 1등급 받았겠죠. 입시에 다 성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N수생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N수생도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우리는 시험을 한번 실수하면 수능에서 좀 실수하면 아깝다, 한 번만 더 볼까, 뭐 이런 식의 N수였던 거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상위권들이 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주로 이제 메디컬 계열을 위해서 계속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3수, 4수, 6수, 7수, 8수라는 이야기들도 이제는 일반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수능 같은 시험에서는 1등급의 절반 이상은 다 N수생 거고요. 그 비중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 아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기준이 보통 좀 높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숫자로 이야기한 걸 좋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좀 냉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저도 부모지만 제일 문제는 불안한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녀도 불안하고요. 집에서 혼자서 공부해도 불안하고요. 불안합니다.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육비를 쓴다 그래서 얘가 될까? 불안하죠. 이 지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은 야, 이거 뭐 교과서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얘 지금 입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되게 막연한 생각들이거든요.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숫자를 좀 활용하면 좋습니다. 숫자는 과학이랑 근접하거든요. 자, 수능 시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어리다면 반드시 수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중등 성적으로 대학 가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정보가 초등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대학은 수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수능의 주요 과목 국영수 중에서 영어가 제일 쉬워요. 그 다음이 수학이고요. 그 다음이 국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어 시험이 가장 난도가 높다라고 보통 측정이 되거든요. 영어가 제일 쉬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험생들은요, 그렇게 영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국어가 탐구가 더 힘들거든요. 자, 그 영어 이야기입니다.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그렇게 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나옵니다. 절대평가 이해하십니까? 상대평가는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제 위에 한 4% 정도가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저는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절대평가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수능 영어를 3문제 안쪽으로 틀려서 90점 넘으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시면요, 훨씬 더 와닿으실 텐데요. 지금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영어요? 정말 제일 먼저 교육비가 들어가고 제일 아이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고3이 되거나 N수생이 돼가지고 수능 시험을 봤을 때 전체 수험생 분의 몇 %나 90점을 넘느냐? 작년 기준으로는요, 4.71%였습니다. 5%가 약간 안 되죠. 근데 저 중에서 약 50에서 60% 정도는 N수생이기 때문에 현역이라면 고3입니다. 고3의 1등급 비율은 2%밖에 되지 않아요. 전국 2%. 이게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정말 적죠. 우리는 수능 영어 1등급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1, 2%만 달성 가능한 목표예요.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등 부모님이시라면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면은 수능 영어 1등급이 나온다. 그거 전국 1%에 들게 해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전국 1%는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취미로 하는 동호인이 있습니다. 전국 1% 수준의 실력이다? 거의 뭐 동네는 씹어 먹어야 됩니다. 배드민턴 좋아하십니까? 전국 1%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시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사람이어야 전국 1%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숫자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숫자는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전국에서 1, 2%만 수능 영어를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비율은 더 늘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시험은 쉬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변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아이들은요, 전국에서 1, 2%만이 수능 영어 1등급을 받고요. 그보다 수학이나 국어나 탐구가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과거보다 지금은요, 입시를 위해서요,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현실이 인정을 하거든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20년 전이랑 비교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이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옛날보다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더 빨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잘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이 짧지 않은 시간들을 통해서요, 이 영상에서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전국 강연을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한 2년 동안에 300회도 훨씬 더 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아침에 도착을 하면은 주변 지역의 중학교 성적을 한번 알아봅니다. 그 성적은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중학교 성적 뭡니까? A, B, C, D, E로 나누어지는 절대평가 성적입니다. 인터넷에 학교 알림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꼭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변의 중학교 한 3-4군데 정도의 성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등 부모님은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정보를 얻는 출처라는 게 웬만하면 공식 출처가 아니에요. 그냥 지인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거 하면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교육적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하죠. 공식적인 정보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의 주변의 중학교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초등학교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성적을 아마 선배들이 받는 거와 비슷하게 받을 거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A, B, C, D, E의 분포 비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요, A를 한 80% 받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도요, 80%의 확률로 중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겠죠. 반대로 2등급이 70%, 2등급은요 60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2등급의 비율이 주요 과목에서 한 70%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도 여기서 잘해서 중학교 간다면 60점이 안 나올 확률이 한 70%는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국 평균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뭐 강연을 300군데 하면서 최소 한 번에 5-6군데를 찍어봤기 때문에 뭐 수천 건의 학교들의 정보를 알아본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연히 지역차가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으로는 A등급이 한 3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2등급의 비율인데요. 2등급이 뭡니까? 알파벳 E요. 이거 60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요즘 같은 세상에 초등의 사교육 참여율 85%입니다. 그럼 나머지 15% 놀아요? 놀지 않아요. 저희 집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100%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중학교로 갔을 때 60점은 넘어야 될 것 같죠? 2등급이 없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2등급 비율이요, 아무리 서울이라도 아무리 학군지라도 30%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평균적으로는 40-5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70%도 봤어요. 어떤 지역인데 중학교 성적 데이터를 봤더니 2등급의 비율이 3학년 기준으로 3학년 1, 2학기에 평균 70%입니다. 전교생의 예를 들어서 70%가 3학년 때 수학에서 60점이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들은 다 놀았을까요? 요즘 그런 가정이 없다니까요.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를 놓치면은 지금 중학교 때부터 공부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요. 지금 제 말만 믿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A등급이 만약에 30%잖아요. 그러면 70%는 왜 A등급이 안 나올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30%가 무작정 예를 들어서 빨리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만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진짜 교과서만 보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A등급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2등급 얘네들은 뭘까? 왜 60점이 안 나올까? 이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감히 찍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또 전국 강연을 많이 가는 이유도요. 이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2등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분포가 되게 이상해요. 만약에 A등급이 30%잖아요. 그럼 중학교 성적에 2등급도 30%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거의 같거나 2등급이 더 많아요. 되게 이상하죠. 초등에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막 빨리 가면 수능까지를 간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중학교 공부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 2등급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왜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 분포가 그리고 되게 이상합니다. 만약에요, 중학교 성적이 IQ를 따라가는 거냐면은 IQ는 정규 분포예요. 위아래가 비슷하고요. 중간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양 끝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선행이냐 현행이냐 정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요, 어느 곳에나 정답과 오답이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 얘기를 나누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선행하는 집에서는 현행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요. 또 현행하는 집에서는 선행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어느 곳에서나 성공 사례가 있어요. 선행하면은 예를 들면은 가령 정말 진짜 매정한 엄마가 막 아이를 공부 많이 시키느냐? 아니요. 거기도 따뜻하게 공부 많이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아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현행을 하면 집에서 공부하면 잘 됩니까? 잘 되는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의 결과 다 얻어내는 가정이 있고 또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공부를 안 하면서 망가지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례를 보고 있어요. 근데 뭐가 맞다? 이 선행이냐 현행이냐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는 건 이거는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사례들이 다 있으니까요. 저는 공부에 대해서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짧지 않은 시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겁니다. 입시가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더 빨리 더 많이 공부해야만 한다. 그걸 버텨내면은 네가 이기는 거다. 이런 식의 접근은 참 이게 위험합니다. 사실은. 거의 다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요. 중학교 성적을 보게 되면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조금 더 챙겨야 될 것들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아이가 초등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부모는 교육의 결과를 좌우할 수는 없거든요. 농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어떤 과실이 열릴지를 감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력은 하죠.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요. 시기에 맞게 해야 될 것들을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가을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결실을 맺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저는 토양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토양이 척박하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들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의 진짜 의미에 대한 건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버릴 수 있나요? 한 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적막해집니다. 분위기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근데요,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예를 들면 사주고 쓰도록 해주고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쓰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전국적으로 있긴 있겠죠.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교육의 목표가 높다면 우리 아까 비율을 봤잖아요. 수능 영어 1등급의 비율 현역 2%입니다. 전국 2%. 전국 2%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없거나 내가 못 봤을 뿐이지 전국 2%는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하고 있겠어요. 실제로 뭐 아주 명문대라고 불리는 곳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엽기적일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쩔쩔 매는 아이가 그 수준에 갈 수 있느냐? 확률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신에요, 저는요, 아이들을 만나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도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아니요. 사실은 그 아이들은 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지금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들, 게임이든지 SNS든지 핸드폰을 참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 목표가 확실하면은요, 이런 정도의 고통은 참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요, 금메달을 목표로 세계 1등을 목표로 훈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한 게 있죠. 고통스러운 훈련을 거칩니다. 기름진 거 먹지 못하고요, 계속 고통스럽게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금메달은 누가 땁니까? 제일 고통스럽게 훈련한 사람이 따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요,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은 어떤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운동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맛있는 게 있어도요, 고칼로리 음식 먹지 않을 겁니다. 왜요?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표가 확실하면 그만한 고통을 참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나에게는 다소 고통스러운 핸드폰을 참는다라던가 게임을 참는다라던가 이게 안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요. 뭐라는 거야? 뭐 이런 반응이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국의 누군가는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덜 자고, 예를 들어 덜 먹고, 핸드폰 안 쓰고, 친구들과 좀 덜 어울리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친구가 전국에서 1, 2%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요, 이제 공부가 애매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공부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버릴 수가 있느냐? 당장의 자연스러운 답은 당연히 못 버린다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핸드폰 이거를 못 버리네? 그럼 난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구나. 가령 저 같은 경우에도 살을 빼겠다고 평생을 다짐하지만 어제 새벽 1시에 또 과자를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참았는데 결국 새벽에 뜯었어. 그런 일들 벌어지죠. 괜히 늦게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살 빼고 싶은 거 맞아요? 정말 몸짱 되고 싶은 거 맞아요? 인지해야죠. 아닌 거예요. 정말 명확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정말 건강과 몸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저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돈가스도 먹고, 과자도 먹고 그런 겁니다. 아이들도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게임을 즐기고 스마트폰을 한다는 게 공부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반드시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요, 아이들은요,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막연하게 주어진 숙제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는 왜 공부하는가? 이 묵직한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확실해야 내가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을 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공부가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면 금방 그만두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빠르면 초등 고학년, 늦어도 중학교 2학년 때는 오거든요. 왜? 공부가 어렵다라는 거는 힘들다는 소리예요. 고통스럽다는 소리입니다. 놀지 못하고요, 공부량이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못 참아요.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지만 못 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공부에 멀어지면서 중3 때 성적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멀어진 아이들이 2등급의 30%에서 많은 지역은 50% 이상 지금 분포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냥 주어진 커리큘럼을 네가 몇 학년 됐으니까 이거 하고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잘 되고 있다면 중학교 성적이 그렇게 분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진짜 공부는 뭐냐면 정말 자기의 뜻대로 목적을 가지고 건강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결과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를 하기 바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어떤 교육열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은요, 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고통을 참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하고 굉장히 막연한 과정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입시의 성공 공식이 기본적으로 뭐 재능과 노력, 선행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는요, 이제 공식을 한번 제시를 해본다면은 재능 곱하기 노력 더하기 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노력이 0이 되면은 이 공식은요,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재능이나 선행, 교육의 결과에 영향 미칠 겁니다. 하지만 노력을 안 해버리면 결국에는 빠르면 초등 고학년, 늦어도 중학교 때에는 공부가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그 노력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고통을 참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아이들에게 시켜줘야 됩니다. 대다수 아이들은요, 이렇게 공부합니다. 가짜 공부라고 이름 붙이기도 참 슬프게 아이들 참 힘들게 공부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부의 목적을 고민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너 초2니까 뭐 해야 돼? 초3이니까 뭐 해야 돼? 초등 고학년 뭐 영문법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시키는 공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고 나머지 때 놀죠. 근데 자기도 알아요. 그렇게까지 자기가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힘들죠.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가 딱 힘들어지는 순간에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쌓이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게임이나 핸드폰을 더 멈추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공부는 내내 그냥 시켜서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는 결국 상대평가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생겨납니까? 진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친구들의 가장 큰 출발점의 차이는 공부하는 목적을 알고 있어요. 그걸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주로는 이제 진로죠. 그래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요, 관심도 있고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표가 확실하니까 게임이나 핸드폰을 통제할 수도 있고요. 이 친구들 내내 공부합니다. 시험 기간 외에도 계속 공부하고요. 그릿이 열정과 끈기인데요.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몰입의 단계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가 원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탁월한 경지를 가버리면 이 친구를 이길 수가 없는데요. 재밌는 것만요. 이 친구들은요, 공부는 힘들어도 내가 하는 거다. 마치 이 강의를 30분 남짓 들으신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지만 들을만 했다 라는 느낌이 뭐 드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원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힘들지만 괜찮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요,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면서도 보람 있다라는 생각으로 충족감 가지고서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더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요. 저희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구체적인 그러면 진짜 공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진짜 공부를 위한 이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께 또 지침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